정계심 교수의 어제 징역 4년 1심 선고를 놓고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각 여부도 정치권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이 징계 집행정지 신문, 2차 신문이 오늘 1시간여 만에 종료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장문은 이미 받았고, 예. 그래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 그런데 내일 공휴일 아닙니까? 성탄절이고 그다음에 주말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연말이기 때문에 재판정이 2주 동안 휴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 만약에 조금 작성이 좀 늦어진다라면은 내일까지는 날 거다, 발표가 날 거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면은 윤 총장은 곧바로 지금 검찰총장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은 윤 총장은 2개월 동안의 정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사실 그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취임 갈등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그 임명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선고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오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윤 총장이 2개월 동안 정직이 된다라면은 그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이런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아니면 옵티머스 라임 이런 수사들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정경심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집행정지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대론자는 또 다르죠. 재판부가 완전히 별개다. 그리고 이번 윤 총장의 징계권이지 행정부가 내린 징계 문제지 유무죄를 다리는 그걸 가리는 그런 판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된다면 바로 이제 복귀하는 건데요. 만약 기각된다면요, 2개월 동안 이제 정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이 그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참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집에서 본인의 환갑 조촐한 생일상도 받았을 거고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오랫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집행정지 신청 또 행정소송을 앞으로 진행 이렇게 낸 것은 결국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수모를 당하더라도 좀 꿋꿋하게 버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진행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정지 법원의 신청조차도 오늘 만약에 결론이 나서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래서 2달 동안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계속 그 국민적인 갈등, 정쟁의 한 복판에 서게 될 텐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검찰총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문제도 한번 고민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 그 지금까지 거론되지 못한 의회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신문이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앞서서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가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법무부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를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뭐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복리 관련해서 어떤 부분 말씀하셨나요? 뭐 신청인 측에서는 뭐 법치주의라든가 검찰의 독립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피신청인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질문 7가지를 전달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언급을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읽어보시겠다고 그랬고요. 그 자체를 법정에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 건 어떤 공공복리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재판장님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예? 대통령 제가 네, 법무부 측의 입장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법무는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재가까지 된 이 징계가 그렇습니다. 무력화된다면 이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법무부 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반면에 이제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내려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지금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잠깐 들으셨지만 이 법치주의 관점 그리고 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는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이 문제는 이제 뭐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이니까요. 예.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윤 총장이 사실상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 관련 사건 어제 이제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 징역 4년이 이제 실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됐는데 지금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기자 생활 오래 하신 우리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15개 혐의 중에서 11개를 유죄로 인정을 했죠. 이거 예. 굉장히 이 문제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코멘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예. 진영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은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들만 주장들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입장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조국 정경심이 우리 사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비롯 정점으로 한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는 예, 예. 희생양, 십자가를 진 모습 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굳혀져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권력 실세 또 강남 좌파의 위선과 민낯 가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예. 좁혀지지 않는 의견으로 양극화된 예. 그런 의견입니다. 확증 편향까지 저는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그래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부담감 속에서도 하여튼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네. 물론 그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2심, 3심 과정에서 뒤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뭐 예, 예. 재판부에 따라서 또 제출되는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재판부가 정말 애썼다라고 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반응 앞서서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가혹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어떤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 욕심 같은 게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고 정리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하여간 이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 이런 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된 이 반응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양극화 진영화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의
입장을 정치권이 정당이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예.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항소심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 또 대법원까지 진행이 될 텐데 내년 되면은 또 새로운 이슈들도 많이 예. 생길 거고요. 특히 하반기 정도 되면은 대통령 선거전으로 이제 서서히 접어들게 되면은 네. 이 문제도 서서히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첨예하게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그 엄청난 거리 광장 집회가 예. 아주 그냥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그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차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또 항소심 결론이 나오고 이럴 때쯤 되면은 우리의 관심도 또 다른 데로 넘어가 있고 예. 그래서 좀 지금처럼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잦아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격하게 예. 반응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발언들도 하는 것들이 예, 예,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러워야겠다. 네. 다행히 이낙연 대표라든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 지도부로서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이 갈등, 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을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열렸는데요.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지금 여야가 막판까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지하 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대학생이 차를 끌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제 부적격 의견을 냈어요.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공직에 대한 공직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를 좀 못한 것 아니냐. 개인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참 못한 후보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또 한 49살 정도부터 SH공사 사장, LH공사 사장 이렇게 공공기관장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 더해서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겸손 이런 부분, 자기 절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낙제점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업무 능력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당도 말씀하신 대로 뭐 자질 문제는 합격점을 주고 진보적인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만은 그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지금 국토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마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변창흠 후보자 어제 청문회는요, 죄송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여러 차례 사과를 하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 모습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오해를 또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잘못된 예를 들고 또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네, 해설위원께서 이 인사청문보도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도 참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교통해양 그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적 구조가 국토위의 정수가 30명인데요. 네. 민주당이 18명입니다. 18명에다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1명에서 19명입니다. 예. 일단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그리고 반대할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10명입니다. 거기에 네.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 1명에서 11명이죠. 19대 11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표결에 붙여지면은 뭐 통과되는 건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기일을 지정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예. 하곤 했었죠. 이제 그런 절차도 필요 없는 국회 상임위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월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예. 후보자가 자진 예.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슈가 다르죠. 그때는 예. 최정호 후보자의 그 부동산 집을 세 채 갖고 있다라는 예. 문제, 뭐 이런 것들에다가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한 달 뒤에 국회의원 총선이 열리는 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악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정치적 스케줄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보자를 뭐 능력 때문에 임명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이 신뢰를 정부 정책의 신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서 자신의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예, 실력으로 예. 보여주는 것은 또 본인의 문제다. 본인의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쭉 그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눈 게 윤석열 검찰총장, 정경심 교수, 변창흠 후보자 모두 굵직굵직한 전국의 이슈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일까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의 부정 여론이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긍정 여론의 경우에는 12월 내내 3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11월 마지막 주만 해도 대통령 직무 지지도가 40%대였습니다. 예. 12월 들어서 계속 40% 밑에 30%대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약간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 입법 마무리되고 좀 여건이 직결한 예.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나오는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 이슈는 거의 마무리된 예. 그 이슈는 거의 중요하지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더 결정적으로 반영된 것은 코로나19 방역 문제, 예. 백신 문제, 그리고 이영구 법무차관이나 변창흠 후보자 같은 인사 문제가 예. 주로 반영이 됐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12월 들어서 대통령 지지도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윤석열 총장 추윤 갈등 거기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는 대통령에 늘 겨냥한 예. 그 민심이거든요. 예. 정권 심판과도 관계된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이 대통령 지지도가 앞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 지지율 반등시키기 위해서 남은 카드가 있다면 어떤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예.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예. 정책을 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뭐 땜질식으로 예. 변명식으로 한다라면은 요즘 국민들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깜짝 인사라든가 깜짝 이벤트 더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문제,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내년에 이른바 K 뉴딜로 예. 나름대로 성공을 우리 경제가 좀 안정을 찾는다, 활력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쉽게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앞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2월 들어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도도 12월부터 국민의힘에 역전되고 그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큰 폭의 차이가 났던 것도 보면은 K 방역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인사 문제 이런 것들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질책이 반영이 됐다라는 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하지만은 저는 이런 그 대통령의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아직까지는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라고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직 대통령 주변에 측근 비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 내부에 이렇게 내부 분열 양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아직은 레임덕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K 방역 또 그 코로나 방역, K 뉴딜 경제가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예.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분이 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럴 경우에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